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색, 매일 늘 검정색이지만은 상당히 좀 무섭게 가오셨습니다. 분위기가. 겁나세요? 예, 겁납니다. 죄 지으셨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진 건 없습니다, 저는. 눈빛이 동공이 막 흔들리는데요? 지진이 발생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는 죄를 짓고 사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까지 더듬으십니다, 지금. 예, 죄 짓고 삽니다. 예. 오늘 이슈는 뭡니까? 똥개 교육. 왠지 좀 이상했어요. 왜 예. 똥개 교육입니까? 또 말이 또 말씀이 이상하네요. 그죠? 예.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총각내 야채 가게. 총각내 야채 가게요?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아니요,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가서 물품 구매를 한 적이 있는 그러시구나. 경험이 있는데요. 예. 그 이영석 대표가 예. 이 점주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별칭이 똥개 교육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예. 이분이 나름 진돗개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똥개와 진돗개로 딱 양분을 딱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똥개로 살지 말고 진돗개로 살자. 뭐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취지의 교육을 하는 게 똥개 교육이라고 하네요, 일단. 역시 또 제가 할 말이 있죠. 이제 이렇게 하면 개똥 철학이라고. 진돗개보다도 똥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죠? 뭐 그렇게까지 비약하실 건 없을 것 아니요. 같고요. 왜냐 그럼 유전인자 쪽으로 보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건 맞죠. 그럼요. 예, 네. 똥개가 유전인자 물질 그렇습니다. 예. 교육이 뭐 문제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약간 욕설이 좀 난무하는가 하면 그렇겠네요. 또 폭력이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귀를 때리는 그런 예? 상황까지도 있었다 그래요. 누구의 따귀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교육자의 따귀를 때린다고요? 예, 뭐 이렇게 묻는데요. 너 똥개냐 진돗개냐? 그래서 뭐 무슨 사입이에요? 진돗개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예. 따귀를 딱 때린대요. 그리고 한 번 더 묻겠다. 너 똥개냐 진돗개냐? 이래서 또 뭐 답을 해도 또 참. 근데 이게 이제 뭐 해명은 예. 사전에 예. 좀 뭔가 이렇게 좀 자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짜고 한 거다라고 설명은 좀 하는데 네. 글쎄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이게 납득이 좀 가는 광경인가요? 안 가죠.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런 식으로 치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때리는 척하고 쓰러지는 척하고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그러니까요. 실제로 따귀를 딱 때리고 맞고 이거는 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에반젤리스트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강단 위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딱 만지면 막 그 올라온 신도가 막 기절하고 네. 안진뱅이가 일어서가는 그런 거는 쇼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뺨때기 때리는 걸 갖다 어떻게 이렇게 쇼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하여튼 짜고 했다고 설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을 개로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진돗개 아니면 똥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한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말 잘 듣는 점주는 물론 진돗개고 예. 말 안 듣는 점주는 똥개로 분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배경은 있습니다. 이 총각내 야채 가게가 예. 가맹점들이 쭉 이렇게 좀 많은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본사 직원들 가운데서 예. 좀 잘하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가맹점주를 딱 내보내는 방식이래요. 예. 아예 그 차릴 때 드는 비용 이런 것도 이제 본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네. 예. 나중에 이제 가맹점에서 돈을 벌어서 갚는 방식으로. 자,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점주 선발 과정부터 사실은 이게 좀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잖아요.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다가 이게 총각내 야채 가게 이 이영석 대표가 자수성가한 스타일의 사람이다 보니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자기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 밖으로 좀 이렇게 나는 이런 상황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주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키워낸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징기스칸이고 스승과 제자 관계. 그러니까 예. 옛날에 그 도제 관계 있지 도제 않습니까? 관계. 예. 이런 거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것도 교육 안 받으면 안 되는 똥개 교육 안 받으면 안 된답니다. 도제 교육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똥개가 되라 너는 나의 진돗개가 되기 위해서는. 야, 이 상담 요구도 상당했었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뭐 이제 아주 노골적인 상납 요구라기보다는 은근한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쿠터가 사고 싶은데 사줄 사람. 이렇게 이제 단톡방에 딱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점주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럼 우선 막 손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저야 하겠죠. 예. 또는 이제 뭐 생일 때 예. 축하 메시지를 보내라고 본사가 공지를 띄우는가 하면 네. 스승의 날도 챙겼다 그럽니다. 이 도제 관계가 맞죠. 그러니까 스승의 날에도 뭐 선물 준 점장에게 감사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임금님께서 네. 신하들이 쫙 모이는데 생일날 다음날 예. 아무개 이렇게 영의 정도 그렇고 자의 정도 그렇고 선물을 보내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네. 선물 안 한 우의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그런 분위기의 회사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강연 같은 걸 가면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분 경우를 놓고 성공 신화의 어두운 면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 자수성가한 1세대 보면 창업주들이 보면 네. 뭐 자기가 워낙 고생을 해서 이제 그런 경우겠지만 네. 보면 이제 직원들한테 좀 무리한 것들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그죠? 뭐 요즘은 이제 사실은 2세, 3세 넘어오고 이제 기업도 많이 이제 경영 합리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게 없어지긴 했는데 네. 여전히 보면 이제 소규모 기업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사과문을 쭉 장문에 이제 그걸 올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서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욕부터 사람들 대하는 태도까지 좀 무지하고 무식했다, 죄송하다 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네. 이제 그래도 이 정도 규모 연 매출이 거의 400억 이렇게 난다고 하거든요. 와우. 그런 정도까지 올라갔고 또 설령 자기 밑에서 예전에 네. 혹독하게 도제 교육을 받은 그런 그 직원들이 점장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예. 점장 되고 나면 예우를 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대학에서도 그 박사학위 딱 받으면 딱 교수님들이 이렇게 존대를 딱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장이 되고 나면 예우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점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대한 거죠. 신선 설렁탕도 그렇고 이 대표는 제가 알거든요. 참 그러세요? 예, 요즘 가끔 가는데 제가. 그렇습니까? 이쪽도 요즘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죠?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 보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갑자기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 업계에 뭔가 이렇게 고질병이 또는 뭐 유행병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이 불공정 관행 근절 하겠다고 지금 딱 예. 칼을 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굉장히 갑자기 확 늘어난 게 아닌가. 지금 이게 뭐 본물 터지시 나올 수밖에 없겠겠네요. 당분간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왜 이어질 참고 것 사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옳지 않은 게 있으면 왜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가지 않으셨을까요? 답 압니다. 가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영화들 많이 보시죠? 그죠? 시원한 곳에서 좋은 영화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주에 덩커크 영화를 봤습니다. 오늘은 덩커크 이야기가 아니고요. 1945년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구남도라는 섬에서 강제징용, 강제징명으로 끌려갔던 우리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남도에 비춰진 지옥이라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지옥처럼 뭐라 그럴까요? 악랄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생명은 질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구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민철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화제 중심이었던 영화 구남도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하여튼 여론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인기가 좋네요. 네.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교수님이?
예? 근데 영화하고 이제 예. 뭐 역사적 사실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요. 예. 뭐 그렇지만 그 본질은 어디 바뀌겠습니까? 예. 그 영화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그거는 벌써 영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기엔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용이라기보다도 이 영화를 보실 때는 일본과의 과거사의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된다. 아니면 미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봤으면 좀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선 뭐 하여튼 그 소재가 된 거는 군함도라는 그러니까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어떤 그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좀 상징적인 장소 중에 하나이지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과거의 일제시대 때 어떤 피해 역사가 있었는가, 어두운 역사가 있었는가를 이제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영화 자체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이제 상상 픽션이기 때문에 또 거대한 그 어떤 그러니까 군함도라는 장소. 그가 상징하는 장소를 활용한 건 사실인데, 거기에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픽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가상의 세계를 그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영화가 최근에도 실미도도 그랬고요. 섬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대부분 좀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존귀함 내지는 어떤 저항 이런 것과 좀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우선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노동을 또 착취하고 또 수탈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제 그 저항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뭐 그런 의미들이 있으니까 아마 영화도 그런 탈출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아마 넣었다고 보여질 수 있죠. 그 앞에서 이제 픽션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어떤 이 제국주의에서 강제 동원되고 또 희생되고 뭐 위안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통계나 자료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그 지난 2004년 이후에 뭐 포괄적인 과거 정사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대일 문제에서 강제동원 조사들을 꽤 하긴 했죠. 미국 국가기관 만들어져서 피해 진상규명도 밝히고 또 일부는 뭐 지원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은 보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적인 그 조치들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함도의 생존자는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군함도의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분 정도, 대개 나이가 지금 90세가 넘으셨으니까. 참 그런 걸 보면 그 천명인 것 같습니다. 그 힘든 곳에서도 살아남으시고 90까지 지금 이렇게 계시는 걸 보면, 어두운 역사 속의 군함도가 2년 전에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등재가 되었죠. 조건부 등재가 아니었습니까? 조건부 등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뭐 등재가 되려고 했었는데, 뭐 한국 시민단체에서 이제 세계를 상대로 좀 여론을 펼쳤죠. 22개 회원국을 상대로 그게 우선 강제동원이나 또는 중국인 같은 경우는 포로노동이니까 중국인들도 강제로 잡아와서 그게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역사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런 역사의 전모가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그거를 받아들여서 일본 정부에게 역사의 전모를 밝히는 그걸 권고를 하면서 등재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등재를 이제 등재를 하면서 권고를 했는데 그 이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가 올해 11월 달에 다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뭐 영화 상영 그러니까 개봉은 그런 좀 그 이행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으니까 의미가 있죠.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런 과거의 역사를 놓고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질문만 던집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학살은 영화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비롯한 모든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정치인들도 다 포함이 되어서
집중적이고 연속적이고 일관되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또 독일의 반성을 받아내고 있는데 왜 우리와 중국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민족과 국가들은 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나요?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국내 정치하고도 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을 향한 피해자들의 요구나 이런 게 우리가 그 지도사를 보면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됐을 때나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로 됐을 때는 그 피해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의 진상 규명이나 피해 배상을 요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게 또 사회가 다시 독재로 돌아가든지 권위주의로 돌아가게 되면은 정부 자체가 그런 일본을 상대로 한 그 요구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걸 해서 특히 지난 그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소위 과거 청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10년 동안 조사를 하면서 그 진상 규명을 해왔던 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떤 점에서는 억압당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 볼 때는 아니 한국 정부가 제대로 안 하는데 굳이 일본 정부가 나서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본도 굉장히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판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피해 국가의 정부나 또는 사회가 얼마만큼 그 문제를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면서 접근해 나가느냐 하는 것과 좀 많이 연결되어 있죠. 갑자기 그 말씀 주시니까 아침에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논어에 나오는 글인데요. 하늘에 죄를 지은 것은 기도해서 빌 데가 없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지은 죄는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선 글쎄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들 속에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그게 기록되고 기억돼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의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그거는 과연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거를 꼭 배상 문제로만 연결을 짓는단 말입니다. 돈과. 근데 반드시 배상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요. 출발은 무슨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게 본질이죠. 거니까. 그 문제를 제가 요즘 그 하정우 배우 있지 않습니까? 하정우 씨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한 대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진웅한테 인마 좀 맞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에다 대놓고 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너 좀 와라 좀 맞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이 공개적으로 앵커가 이런 말하면 또 이것도 심의에 걸리거든요. 이미 말은 다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끝나지 않은 전쟁, 고남도라는 책도 쓰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고남도와 비슷한 일제강점기 시대, 강제징용의 역사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알리고 또 연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지금까지 했듯이 이제 피해자들 소송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지원 사업을 해오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소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우선 과거의 그런 소송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른바 이제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국가기관에서 하긴 진상규명을 하긴 했지만은 그거를 사회에 알리고 교육시키고 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소가 그런 그 조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중심적인 좀 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6월 봉합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미해결 상태에 있거든요. 또 일본에 있는 당시 노동자들이 저금했던 통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족 입장에서는 아버지 유산이기도 하고 유품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하나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과거 청산의 중요한 남은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주 연락해서 또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였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